네, 바삭한 기자들 오늘은 MBC 장슬기 데이터 전문 기자와 함께 슬기로운 여론조사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앵커도 하시고 바쁘셨습니다. 아유,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아니, 근데 사실 대진표는 안 나왔는데 선거 따져보니까 34일 남았어요. 생각보다 너무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아, 그 굉장히 촉박하더라고요. 일정이 네. 그냥 막 훅훅훅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장 기자도 요즘 바쁘잖아요. 성기단에 소속돼 있어서. 저희 이제 2주 전부터 여론조사를 종합해서 분석하는 이제 저희 MBC의 특허 여론 앱을 운영하고 있는데 polmbc.co.kr 검색 들어가시거나 아니면은 여론 앱을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전반적인 지지율뿐만 아니라 나랑 같은 이념성을 가진 사람, 뭐 나랑 같은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성기단장이 이 성과를 바라고 있으니까 구글에서 여론 M 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네. 꼭 한번 좀 쳐주시면 좋고 감사합니다. 뉴스가 싹싹도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해주세요. 좋고요. 네. 그럼 우리 여론 M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좀 복잡하시긴 할 텐데 싫어하시는 네. 그래프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싫어하시는 그래프를. 네, 이거 노안인 쓰신 분들도 보기 힘들어요. 전체적인 선의 추세만 보시면 됩니다. 늘 강조하지만. 그렇죠. 파란 네. 선이 맨 위에 떠 있고요. 그 다음에 없음 회색 선이 보이실 거고 그 아래 이제 빨간 선들이 좀 뭉쳐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네, 보이시죠? 이게 지금 맨 위에 파란 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인 거죠? 맞습니다. 지난 10월부터의 추세를 그린 건데요. 흐름을 그려본 건데요. 그러니까 이걸 꼭 해야 돼서 하면 지난해 10월부터 오늘까지 여론조사 243개를 MBC와 서울대 박종희 교수가 베이지한 상태 공간 모형으로 분석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조금만 천천히요. 아, 이건 고지사항이어서 네, 네. 보험 광고처럼 해봤습니다. 랩을 지금 네. 쏟아내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각 조사가 막 서로 막 다른 사람들이 막 보기로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메뉴 효과 같은 것도 고려를 하고 그다음에 조사의 추세와 그 각각 조사 회사의 특성을 고려해서 종합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 지난 10월부터 이 기간 동안 이재명 후보가 단 한 번도 리드를 내준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30% 후반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3월 26일에 2심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4월 4일에 파면이었는데 그 시점 이후로는 조금 더 올라서 40% 초반에 안착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한 5에서 7%포인트 정도 오른 거죠. 근데 비슷한 시기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치러지면서 이제 잘 모르겠다. 지금 캔디님이 랩슬기래요. 아, 더 천천히 할게요. 죄송합니다. 랩슬기라고 지금 박인규님이 나왔다. 장슬기 기자와 한 몸인 그래프 하셨는데 약간 드랍 더 비트를 조금 알겠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죄송해요. 얘기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비슷한 시기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치러지면서 잘 모르겠다나 없다는 유권자층이 저 선 뒤에 이렇게 쪼르르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네. 맨 오른쪽에 이렇게 막 절반가량 줄어들었어요. 30% 후반대에 있다가 15%대까지 내려왔는데 근데 이 그래프 모양을 보면 이 무당층 모르겠다. 지금 누구를 지지할지 나 지금 잘 모르겠어요. 뭐 아니면 없어요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는데 파란색 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올라가고 네. 내려가고가 딱 차이가 나네요. 네네. 증가세인데 없으면 3월 이후에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 3월 이후에 계속 늘어난다는 거는 어디선가 지지율이 줄어들었다는 건데 그게 결국에는 다 이제 보수층에서 줄어들었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문수 예비 후보에 대한 지지가 감소하면서 이제 없음이 늘어난 거니까 결국은 이 없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보수층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탄핵 이후에는 이제 어쨌든 국민의힘도 거의 바로 경선 모드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홍준표, 한동훈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약간의 상승세를 보였고 너무 이렇게 낮아서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죄송한데 한 4에서 7% 이런 정도로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한 상승을 보였고 그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출마론이 풀포 풍기던 4월 2주에 처음 등장을 해서 그 뒤로는 이제 급격하게 올라서 10%를 넘는 유일한 보수 대선 주자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버전 사람이 너무 많아서 홍준표, 안철수 후보는 어제 탈락했으니까 뺀 건데 요거를 합쳐서도 한번 보실게요. 네.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네. 사실은 보수 후보들이 조금 좀 비슷비슷한 맞아요. 추세를 좀 네. 보이고 있어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이진 않는데 지난주 수치만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10.2%, 이게 회색으로 보이고 네. 한동훈 후보 8.3, 홍준표 후보 7.7, 김문수 7.2, 안철수 2.8%. 그러니까
순식간에 확 합쳐봐도 한 30% 중반 정도 되네요. 맞아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만 조금 확대를 해봤는데 그래프 보여주시면 김문수 후보를 제외하고는 사실 뭐 크게는 보이진 않지만 거의 2배씩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한동훈, 홍준표 두 후보 같은 경우는 4에서 8, 뭐 3에서 7 뭐 이렇게 올랐으니까 사실 막 엄청나게 큰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2배씩 오른 거는 맞고요. 근데 계속 이 그래프만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뭔가 뚫고 나오지 못하는 느낌이 계속 드시죠. 네. 두 자릿수 후보가 없는 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3%포인트가 올라도 4에서 7 가는 것과 8에서 11 가는 게 느낌이 두 자릿수는 다르죠. 확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해서 대세인 후보가 없고 그다음에 경선 중이다 보니까 유권자들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그 없음에 보수층이 더 많을 확률이 높다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를 뒤집으면 언제든 결집할 수 있다는. 누구로 정해주면 확 몰릴 수가 있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홍준표, 안철수 후보가 어제 드랍을 했고 아직 그 경선에서 탈락을 했고 합치면 10% 정도거든요. 그럼 이게 결국에는 김문수, 한동훈, 한덕수 이 세 명이 나눠 가지게 될 거라고 계산을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는 할 텐데 홍준표 몫의 일부는 이준석 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로 갈 수도 있다. 그쪽도 보수에서 나눠지는 파이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보수 결집에 약간 시그널이 남아 있다. 뭐 이렇다고 하더라도 한계는 뚜렷한 것 같아요. 이번 선거가 두 번째 탄핵으로 이뤄지는 선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참고할 만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지표가 크게 변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뭐예요? 가장 참고할 만한 지표. 대선 성격에 대해서 뭐라고 물어보잖아요. 대선 성격의 인식의 문제다. 네. 이번 대선이 어떤 이유로 치러지냐, 어떤 시대적인 정신을 가지고 치러지냐라고 물어봤을 이번 대선이 때 뭐냐라고 했을 때 딱 네. 나오는 그 뭔가 타이틀. 네. 둘 중에 하나잖아요. 정권을 교체하냐, 정권을 연장하냐. 근데 지금 정권이 없기 때문에 정권이라는 말을 쓰기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네. 윤석열 전 정부를 정권이라고 했을 때 정권 교체가 54.2%, 정권 연장이 34.3%로 종합이 되고 있습니다. 여론엠에서. 자, 그런데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정치평론 하시는 분들이 35대 55 법칙 이야기하잖아요. 네, 35대 55 법칙. 네. 그러니까 정권 교체 여론이 55에 가깝게 나타나고 정권 연장 여론이 35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기존 정권이 선거가에서 이기기가 어렵다고들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35대 55인데 지금 딱 근접 수치로 나타났어요. 맞아요. 딱 근접 수치. 딱 그 모양새인데 1월에 한창 국민의힘 지지율 오르고 이럴 때 정권 연장 여론이 40%대까지 가긴 했지만 그 뒤로 쭉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어렵지 않을까? 이게 좀 캡처럼 지금 이 작용하지 추세로만 않을까. 보면. 그렇죠. 이 추세로만 보면. 그렇죠. 지금 방금 전에 보면 보수 대선 주자들 다 더하기 30% 중반대였는데 좀 그거랑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전국 선거다 보니까 일종의 보수 후보가 받을 수 있는 득표율의 유리천장이 있다고 보는 것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리천장이 있다. 네. 그러니까 그래프 흐름을 보면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경우엔 보수 유권자들이 조금 더 많이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유는 이제 정권 연장의 그 빨간 선과 아래의 그 회색 선이 약간 거울을 댄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정권 연장을 처음에 생각했던 분들이 모름으로 돌아섰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아크로비스타 압색을 아침에 압수수색을 했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약간 약자 프레임이 어느 정도 좀 작동이 되면서 다시 보수 결집을 할 수 있는 좀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렇게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재명 후보의 확장성에도 캡이 있는 거죠. 55%의 캡이 있는 거죠. 지금 네. 정권 교체 여론이 55%니까. 근데 지금 양자 대결이나 삼자 대결에서 보면 대체로 이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50%에 찰랑찰랑하게 48%에서 52% 사이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후보의 경우에는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느냐. 요런 게 관건이다 보니까 뭐 윤여준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공동선대위원장을 임명한다거나 보수 논객들을 만나서 의견을 청취한다거나 뭐 이런 총괄선대위원장. 네, 총괄선대위원장. 네. 뭐 이런 좀 죄송해요. 비슷하니까 헷갈리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보를 보이는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외연 확장을 위한 외연 행보다. 확장. 네.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민주당의 이제 전략
한 사람이라면 지금 여론조사로만 봤을 때는 민주당의 지금 전략은 한 50% 과반 득표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보이네요. 근데 이제 내일 대법원 선거가 아무래도 가장 큰 변수가 될 거라고 다들 예측은 하고 계시는데 2심 무죄 영향도 막 이렇게 폭발적이진 않았거든요. 30% 후반에서 40%로 넘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주목을 했던 거지. 그게 2심 무죄 영향이 뭐 그렇게 막 10%포인트씩 확확 오르고 막 이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무죄가 확정이 되더라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것으로 지금 흐름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다는 거 사실 사법 리스크 면에서는 이 부분은 그쵸.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무죄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이거는 사법부를 탓할 분들이 많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파괴력이 엄청 크진 않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장 기자한테 지금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박인규 님이 남는 1.4%는 뭐지? 무효인 건가? 라고 물어보셨어요. 아까 그 그래프에서 모름 있고 아마 무효가 1.4%가 지금 계산을 해보셨나 봐요. 아, 이거 다 더하셨을 때 네. 이게 사실은 기타가 있습니다. 기타. 그러니까 동시에 심판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제3당이 당선돼야 된다거나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의견이 약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박인규 님이 이제 계산을 해보시니 나머지 그 1.4%는 기타 의견이었다. 기타 의견입니다. 기타 의견이라는 거. 이 튀김옷 분들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너무 빠르신데요. 눈높이를 엄청 잘하셨나 봐요. 그러니까요. 눈높이 수학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번 저희가 이제 영상 같은 거 만들거나 보고서 만들면 최종 막 이렇게 붙잖아요. 왜 보고서 맞아요. 만들면. 그래서 뭐가 버전이 1, 2, 3, 4 붙이다가 지쳐서 최종이 나오는데 지금 보면 이번 국민의힘 경선은 끝나도 끝난 게 아니라는 아니죠. 거. 지금 문 밖에서 한 분이 입당도 하지 않은 한 분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 나 여기 있어. 이러면서. 그러면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누가 최종적으로 선출되더라도 어쨌든 단일화 국면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겠죠. 콘클라베 얘기도 나오고. 뭐 김문수 후보 측에서 콘클라베 네.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원샷 여론조사 경선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콘클라베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 불가능하고. 사실 뭐 콘클라베는 밀실 들어가서 뭐 형님 하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서로 얘기하겠다는 거니까. 그쵸. 그거는 뭐 사실 우리가 과학적으로 데이터로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은 영역은 아니니까요. 없고 근데 여론조사로 봤을 때는 사실 한덕수 대행이 가장 유리한 상황인 건 모두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널A가 리서치 의뢰해서 지난 4월 26일에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전화 면접으로 실시한 건데 어떤 조합에서도 한덕수 대행이 뭐 60% 가까이 되는, 그러니까 경쟁력을 물어봤을 때, 적합도를 물어봤을 때 60% 가까운 적합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또 경선처럼 그냥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 대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 데이터도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 국민의힘이나 보수층만 보더라도 한덕수 권한대행 거의 70%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사실 이렇게 차이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든 아니면은 그냥 보수층이나 국민의힘만 대상 역선택 방지 조항을 통해서 국민의힘이나 보수층만 떼서 본다고 하더라도 요 적합도는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지금 해당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라고 고지를 하면서 이렇게 되면 일단 토요일에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잖아요. 나올 거잖아요. 누가 됐든. 그러면 만약에 단일화 방식을 여론조사 방식으로 원샷 경선을 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여론조사 추세로 봤을 때는 무난하게 한덕수 대행으로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재로서는 당연히 그런데 사실 사람이 토론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후보자를 유일하게 옆에 이렇게 세워놓고 비교할 수 있는 시간이 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토론을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이렇게 세워놓고 본다면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재 스코어 차이가 막 50%포인트까지 나기 때문에 보수층에서는 이게 단숨에 극복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그거는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최종 경선 후보가 나오고 또 한덕수 권한대행이 뭐 내일 사퇴하고 그 다음 날 출마 선언하는데 지금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돼서 나와서 국민의힘 후보와 붙어서 어쨌든 최종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전체 여론조사에서 가장 압도적인 우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본선 경쟁력이 관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양자 대결을 지금 거론되는 국민의힘 후보들하고 쫙 붙여봤을 때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의 경쟁력이 가장 높은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지금 보시면 이재명 후보는 어느 후보와 붙어도 다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50%가 넘거나 아니면 가까운 지지율. 가까운 네.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그 오른쪽에 있는 국민의힘 혹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지율 같은 경우는 30% 중반대를 넘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34.4%로 두 후보자의 차이가 16%포인트대로 가장 적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덕수 대행을 미는 쪽에서는 제일 경쟁력이 있다. 이게 경쟁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덕수 대행을 미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미는 쪽에서는 이게 워낙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판이니까 그래도 차이가 적게 나는 후보를 밀어야 우리가 어쨌든 뭔가 좀 판에서 뭔가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냐 이런 고민이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근데 이제 다른 수치들을 보면 지난 토요일에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이제 한 전화 면접 조사에 따르면 60%가 한덕수 대행의 출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네. 32%가 찬성을 하는 걸로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조사들도 비슷비슷해요. 비슷한 수치더라고요. 네, 이게 뭐 네. 수치가 조금 비슷비슷하게 그렇더라고요. 반대하는 수치가. 이것만 보면 일단 출마에 찬성한다는 32% 정도는 이제 뭐 확보했다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아 반대가 아니라 찬성하는 쪽을 봐야 되는 거군요. 찬성의 32%는 확보를 했는데 68%는 지금 60%는 지금 반대니까. 네. 그럼 그 반대 중에 얼마를 이 사람이 나왔을 때 설득할 수 있겠느냐의 이슈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 출마를 반대했는데 지지까지 이어질 것인가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나오는 건 모르겠는데 내 표를 가져갈 수 있을지는 또 다른 얘기가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32% 이상의 확장성을 얼마나 가질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건데 뭐 아까 보수가 결집할 수 있다 앞으로 왜냐하면 지금 무당 잘 모르겠다고 얘기한 유보층 중에 보수가 많기 때문에 보수가 결집할 수 있다고는 언급했지만 보수층이 전체 유권자의 30에서 35% 정도인 걸 감안하면 아주 단단하게 뭉쳐도 40% 정도. 아주 단단하게 뭉쳐야. 네, 뭉쳐야. 근데 그렇게 이걸 뛰어넘으려면 이제 결국 중도층을 데리고 와야 하는데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중도층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선호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의 약점인 젊은 층에서도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그런데 요새는 또 이제 이걸 한덕수 대행을 띄우려는 건지 아니면 가라앉히려는 건지 원인은 모르겠지만 이유는 모르겠지만 고건, 반기문에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그분들의 당시 지지율을 가지고 와봤어요. 네. 일단 요거 보시면 고건이 25.7%, 네. 박근혜 25.1%, 이명박 24.1%라고 나오는데 요거 언제 건지 혹시 아시겠나요? 너무 옛날이죠. 이게 언제 건가요? 2005년 12월입니다. 2005년 12월에 20년 전. 와, 20년 전이네요, 네. 진짜. 나오는 면면들이 그래요. 예. 네. 그런데 지금 강금실 지금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선대위원장으로 또 이재명 캠프에 합류하기도 했는데 고건 전 총리 같은 경우 25.7%네요. 이게 제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정례조사였는데 네. 고건 당시 전 총리가 이렇게 25.7%로 여론조사에서 이제 차기 대선 주자로 이름을 올렸던 거예요. 근데 이분도 결국에는 출마하지 못했죠. 네. 그래서 이렇게 4분의 1 이상의 지지를 받는 사람도 출마하기조차가 어려웠다. 그래서 고건 총리도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고 2016년 10년 뒤죠. 2016년에 반기문도 마찬가지인데 당시에 2016년 6월에 첫 정례조사에 반기문을 포함해서 정례조사를 했는데 25.3%로 등장을 했습니다. 네. 등장 자체가 그러네요. 20%대로 등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도 반기문 전 총장이 등장할 때만 해도 아니 선거에는 4개가 필요하다. 세대와 조직과 이념과 그다음에 지역이 필요하다. 이런 기반이 필요한데 반기문이 갖고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약간 회의적인 평가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저 지지율을 가지고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런데 지금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을 평가를 해보면 조직하고 이념은 뭐 갖췄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붙는다고 하면. 그러면 지역은 이분이 호남 출신이다 보니까 호남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사실 호남에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까지 있는 상황이어서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분의
연령별 지지를 확인하고 왔는데 60대와 70대가 아주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세대는 이미 원래 국민의힘의 보금자리 같은 곳이기 때문에 연령대가 내려가서 누군가를 확보를 해야지 경쟁력이 있는 건데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한가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네. 이들이 그러니까 고건, 반기문, 그리고 한덕수 이 세 명의 공통점이 하나 더 있는데 네. 약간 지지율이 낮았던 정부, 인기가 없었던 전 정부에서 뭔가 차별화를 하려고 데리고 오려고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 출마하지 결국에는 그 앞에 두 분은 출마하지 못했던 그런 영입 인사로만 약간 꿈나무로 끝났던 그런 너무 어르신들한테 꿈나무라고 하니까 죄송한데 네. 그런 꿈나무로 끝났던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서도 김현정 뉴스쇼에서도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네. 한덕수 지지율 허상이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용병이라고 하면 가장 가까운 용병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21년에 검찰총장 사퇴하고 나서 지지율 살펴봤더니 거의 갤럽 기준으로 거의 25, 26 이렇게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의심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냥 일시적인 인기다 이렇게 많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대행은 지금 10%를 갓 넘긴 수치, 혼자 두 자리인 수치인데 이때 이렇게 얘기를 뭐 이렇게 띄워주는 게 좀 약간 인위적이지 않나라는 생각, 지지율만 봤을 때는 좀 인위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반 이재명 전선을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선거는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다고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보이거든요. 하나는 회고적인 성격이고 하나는 이재명이냐 반 이재명이냐인데 지금 있는 국힘 후보들로는 둘 다 극복이 불가능한 건 거예요. 그러니까 회고적인 선거라는 건 이게 탄핵을 기준으로 해서 탄핵에 대한 심판 성격이 있는 그 선거기 때문에 회고적인 비상계엄 내란 네. 그렇죠? 요거에 대한 성격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재명이냐 반 이재명인데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 이재명 반 이재명 전선에서 반 이재명을 이렇게 딱 들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약간 좀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여론앱을 운영을 하면서 사실은 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 막 400만 명이 400만 명이 넘게 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사람들이 이재명이 1등인데 이러고 보고 나가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한 번 들어오시면 막 10분씩 보고 말하셨단 말이에요. 또 총선엔 후보가 많잖아요. 많으니까 그리고 저런 거 눌러보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재명이 1등이구나 이것만 보고 딱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여론엠의 흥행을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에서 조금 다른 전략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론엠에 조금 오래 머물러 주시면 좋은데 셀픽이 너무 짧게 끝나네요. 저희 중도층 이런 거 눌러보시면 중도층의 표심 이런 것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